자, 다섯 번째 이어서 이번에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자이론의 3장, 3장에서 내 책, 내 판본으로는 지금 107페이지 그 언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사실 읽다 보면 그 논리적인 문제의식만 이해하면 이걸 따라가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108페이지 보면 뭐라는 얘기까지 그 밀스가 얘기하냐면 읽어보면 오락까지도 세상의 풍속과 일치하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비슷해진다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에. 그래서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따라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유행 같은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유행 같은 거, 그건 이제 미학적인 취향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이한 취미나 행위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기피하는 거.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나같이 머리 요즘은 안 그렇지만 나 15년 됐는데 머리 밀고 다닌다고 나 처음에 한 몇 년은 얼마나 구박받았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교수가 체면이 없대, 채통이 없대 머리를 밀고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아니 도대체 교수와 이 머리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취향에 대한 관습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어험 이러면서 하는. 그런 거 바뀌는데 우리 사회도 한 10년, 15년 걸린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학생들도 그렇고 별로 시비 안 걸어요. 근데 15년 전만 해도 내가 강의실에 이렇게 머리 밀고 들어가고 또 요즘은 내가 이 양복을 자주 입는데 그 당시에는 양복도 잘 안 입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잡상인 들어온 줄 알고 떠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교수다 강의하는 교수다 그러면 학생들이 막 웃어. 왜 웃냐 그러면 교수님은 용모가 단정하지 않대. 뭐 아니 교수님은 머리도 없고요. 넥타이도 안 맸고 양복도 안 입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어린 대학교 1학년, 2학년짜리 그 어린 학생한테도 뭔가 자기 취향이나 취미나 관습에 대한 일종의 어떤 획일적인 어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뭐가 이렇게 부여되고 있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취향이나 좋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게 되면 읽겠습니다. 마침내는 자기의 본성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스스로 따라야 할 본성조차 못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본성에 맞는 취미, 나의 본성에 맞는 지적 노력, 나의 본성에 맞는 생활 양식, 이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고 그렇게 찾도록 그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113페이지에 보면 개성은 인간의 발달과 발달한 인간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개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발달한 거라는 겁니다. 오직 개성의 육성만이 충분히 발달한 인간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인간 사회의 어떠한 상태를 거론함에 있어서 인간 자신을 가능한 한 최선의 것으로 접근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상으로 달리 더 할 말이 무엇이며 또한 그 이상의 찬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저해하는 상태야말로 행복의 최악의 방해가 되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영어 표현을 우리는 말로 옮겨서 좀 말이 좀 그런데 개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인간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개성을 갖게 하는 인간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발전된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최선의 행복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처럼 이 사람 그 스튜어트 밀즈에 보면 사회주의는 전형적인 어떤 제도의 억압이죠. 이거 이렇게 해. 이건 뭐 스튜어트 밀즈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이 170쪽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요 4장은 좀 중요해요. 여기 지금 챕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와 한계에 대해요. 3장까지 얘기는 뭐냐면 언론 출판사의 자유 얘기하고 내가 개성을 가져야 된다는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4장을 왜 굳이 썼냐면 그러면 사회적인 권위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이 있어서 서로 막 부딪혔어. 그럼 국가가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게 사회적인 권위죠. 그럼 언제 국가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제안을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그 한계가 어딘 거냐?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harm principle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9페이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이것과 전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행위자 자신의 권리로서 좀처럼 정당화시킬 수 없는 손실이나 손상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행위,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사기, 배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 무자비하게 물거들어지는 행위,
심지어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받게 될 위해를 막아주려고 하지 않고 본체만 채하는 게 재밌네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본체만 채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복이나 형벌 이런 거 하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으로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개인의 어떤 개별성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 사람 얘기는 굉장히 제한된 형태에서의 제한이 어떤 형벌이지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5장이 제목이 응용이에요. 응용. 어떻게 하면 응용될 수 있을 것까 그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179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술집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술집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술 먹고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뭐 범죄도 저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술집을 그냥 국가가 나서서 폐쇄시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교 선생은 어떻게 해요? 이 술집에 한 100명쯤 손님이 매일 와. 그 중에 한 10명이 술 먹고 싸우거나 아니면 물건을 부시거나 그런다. 그 10명의 그런 난폭한 행위를 때문에 이 술집을 닫게 하는 게 강제로 폐쇄시키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폐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의 문제지 술집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아니다고 생각한다. 네. 비슷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뭐예요? 가령 맥주나 알코올 종류를 파는 집에 드나드는 것을 더 어렵게 하여 유혹의 기회를 되도록 적게 한다는 명백한 목적에서 이러한 영업 장소의 술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술을 덜 마시면 아무래도 폭력 사태가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러한 술집 출용을 남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 그러니까 부자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0명 중에 100명이 전부 다 술만 먹으면 다 난폭해지고 싸움을 한다. 그럼 닫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100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난폭해지는데 나머지 90명은 그냥 술 먹고 집에 가 조용히. 자, 이럴 경우에 그 10명의 범죄자들 때문에 90명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이라도 최소한으로 이 방해받아야지 그냥 아무 때나 국가가 나서는 거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가 아직도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우리는 내가 보기엔 물론 한국의 개개인들이 정말 그 개별성, 독창성, 개성을 갖고 지적으로 아니면 감성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덕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도 우리가 정말 달성해야 될 목표이지만 과제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너무 비대해요. 그래서 진보가 잡을 때나 보수가 잡았을 때나 그 국가 권력의 무자비함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지금 과거의 군부 독재 때는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당연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된 이후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혼동하는 것 같아요. 179페이지 맨 밑에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떠한 자유국가라도 공공연히 그와 같은 원칙에 의거해서 노동자들이 다스려지고 있지는 않다. 자유의 정당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가 이와 같이 다스려지는 것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교육을 못 받고 술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위에 그런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럼 투표권 안 줄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술집도 못 가게 할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그들을 교육시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자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온갖 노력이 경지된 뒤에도 그들을 어린이처럼 다스릴 수밖에는 없는 별도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어 있는 경우에만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노동자들에게 무슨 술집을 제한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보면 노동자들에 대해서 선거권 주고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를 높이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키자. 이런 걸 대단히 강조하는 어떤 민중주의적인 지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 그 대의제 정부론에서 보면 또 이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자들의 다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수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계급적인 다수, 노동자가 다수가 돼서 현실 정치에서 잘 알지 못하고 뭐 정말 자기들의 어떤 계급적인 이익만을 대변하려고 한다.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면 사회복지가 오히려 떨어지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가 떨어지는 그런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트들에게 표를 2표씩 찍게 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해요. 참 재밌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